네, 자 그러면 우리가 어제 우리 평가 시험을 봤던 TAT 2급 이론 평가 20문제 이론 문제 풀이를 지금부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풀이 문제에 나오는 20문제는 대부분이 기출 문제에서 제가 이용을 했다는 거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평가 시험이 이제 우리 NCS 평가 시험 2번 남았죠. 하나는 부가가치세, 또 하나는 소득세 이렇게 남았는데 그때도 이론이 나옵니다. 이론이 많이는 안 나오고 조금 나올 거예요. 이제 실무 수행하고 섞어 가지고 그때도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 시험 볼 때는 부가가치세 이론만 조금 몇 문제 나오고 또 소득세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에 관한 것 또 여러분들 시험 한번 보는데 그때도 근로소득세만이 아니라 소득세 이론에 대해서 몇 문제 더 이론이 나중에 또 출제가 됩니다. 자, 이번 평가시험에서는 재무회계를 주로 많이 냈습니다. 재무회계 문제를. 자, 1번 보시면은요. 재무제표의 일부이다. 기말 재무제표상의 매출채권. 매출채권. 그 다음에 대손충당금은 각각 얼마인가 하면서 데이터를 이렇게 4가지를 주었습니다. 그러면 한번 매출채권만 한번 따져봅시다. 매출채권이 서로 다 다르기 때문에 매출채권을 찾아내면 그게 답인 거예요. 자, 25년 1월 1일 날 매출채권 전기 2월 된 게 지금 10만원 있습니다. 자, 10만원 있고요. 대손충당금은 2월 된 게 40만원 있는 상태예요. 자, 25년 그 다음에 주식회사 한공의 매출액은 20만원이며 이 중에서 외상 매출액은 매출액의 70%입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20만원의 70%면 14만원이잖아요. 14만원이 외상 매출금이니까 매출채권에 더해지겠죠. 그러면 현재 지금 매출채권이 여기 10만원, 여기 14만원 두 개가 되겠고요. 그 다음 데이터를 보시게 되면은 그 다음 데이터는 외상 매출금 회수액이 발생했어요. 그러면 3만원의 외상 매출금을 회수하면 이제 3만원이 줄어들게 되죠. 마이너스 3만원. 그러면 지금 24만원에서 이제 21만원이 된 상태예요. 세 번째 데이터까지 21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데이터. 회수 불능으로 대손 처리된 매출채권이 2만원이 있어요. 자, 회수 불능으로 대손 처리되면은 매출채권이 감소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만원 또 빠집니다. 그러면은 24만원에서 5만원 빠지니까 매출채권 잔액은 기말에 19만원이 되겠군요. 그래서 답이 1번이고요. 1번 답 맞추신 분도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1번 아닌 것으로 답을 쓴 분도 많이 있었어요. 그러면 대손충당금이 2만원 맞는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기초 대손충당금이 4만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대손충당금에 영향을 주는 사건이 이때 있었어요. 대손 처리를 했잖아요. 2만원. 회수불능을 대손 처리할 때 분계가 차변의 대손충당금 그리고 대변의 외상매출금이잖아요. 그러니까 대손충당금이 여기서 2만원이 여기 4만원에서 까지게 되죠. 감소하게 돼요. 그래서 기말의 대손충당금은 지금 현재 이 거래가 기말까지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요 단계에서는 대손충당금이 2만원이 되는 거죠. 이해가 되셨겠죠? 네, 혹시 추가 질문 있으시면은 질문 그때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 외상매출금 회수에 왔을 때 대손충당금 3만원 대손충당금의 가산하나요? 아닙니다. 대손충당금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건이죠. 외상매출금을 회수했다는 것은 차변의 현금, 대변의 외상매출금. 외상매출금은 감소하는 거죠. 받았으니까. 차변에 현금이 들어오고 대변의 외상매출금. 그래서 아까 외상매출금, 매출채권에서 3만원을 빼낸 거죠. 만약에 대손을 했다 하고 이제 만약 삼각기로 처리했을 때는 저거를 대손충당금을 다시 빼나요? 아니면
지금 20 여기 요 세 번째 건을 이 네 번째 건하고 같은 건으로 보시면 안 되죠. 지금 질문한 것은 요 네 번째 건입니다. 회수가 불능해서 회수가 불가능해 가지고 대손 처리를 했다는 거죠. 그거는 요 네 번째 사건이고 이 세 번째 사건은 회수한 거예요. 외상 매출금을 돈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외상 매출금이 매출 채권이니까 매출 채권은 줄어들고 현금이 늘어나게 되죠. 이해가 되죠? 그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꼼꼼하게 잘 따지면 이게 분명히 1번 나옵니다. 근데 이제 이게 꼼꼼하게 따지고 체크하지 못하면 엉뚱한 답을 찍을 수가 있어요. 다음에 2번을 보시면은요. 다음 장부 마감 전 발견된 다음의 오류 중 당기 순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이랬습니다. 이와 똑같은 문제가 기출문제 작년에 2번인가 나왔어요. 작년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풀고 있는 59회부터 67회까지인가 있는데 이게 다 23년도 출제된 문제거든요. 그 안에서 이와 똑같은 문제가 2번 나왔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 문제가 좋으니까 2번 낸 거거든요. 문제가 나쁘면 이제 출제위원들이 한 번 내고 그 다음에 잘 안 내요. 근데 문제가 괜찮네? 또 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런 오류가 있어요. 이 네 가지 오류가 있었는데 당기 순이익에 영향이 없는 오류와 있는 오류가 있어요. 이 안에. 여러분 손익계산서에서 당기 순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맨 밑에 나오는 순이익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당기 순이익이라는 건 뭐예요? 수익에서 비용을 빼면 그게 당기 순이익입니다. 수익이 그것이 영업수익이 됐든 영업의 수익이 됐든 수익은 다 더하는 거고 또 비용이 그것이 매출원가가 됐든 판매관리비가 됐든 영업의 비용이 됐든 간에 비용을 다 빼야 당기순이익이 나와요. 그 점을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돼. 자, 영향이 있는 걸 찾는 거예요. 1번을 보시면 접대비를 기부금으로 배정과목을 잘못 처리했다는 거예요. 접대비는 판매관리비, 기부금은 영업의 비용이죠. 분류를 잘못했지만 비용 처리를 하긴 했습니다. 두 개 다 비용이니까. 그러니까 당기순이익에는 영향 없어요. 다음에 2번 매도 가능 증권에 대한 평가 손실을 미계상했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평가 손실이나 이런 것이 단기 매매 증권의 평가 손실은 단기의 손익에 반영이 되어 가지고 이익에 영향을 주지만 매도 가능 증권의 평가 손익은 여러분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자본입니다. 자본.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이에요. 자본이기 때문에 이건 손익하고 관계가 없는 거래요. 그래서 2번은 자본 거래다. 자본. 자본을 누락시킨 거예요. 손익하고 관계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3번을 보시게 되면은 이게 이제 답이 되는데 3번이 왜 이게 답이 되는지 한번 볼까요? 재고 자산에 대한 평가 손실을 미계상 빼먹었다는 거예요. 평가 손실이 있는데 그걸 계상하지 않았다. 그러면 재고 자산의 평가 손실은 우리가 어디에 반영되는 거냐면 매출 원가에 반영되는 거예요. 매출 원가. 왜 매출 원가가 비용이지 않습니까? 제일 큰 비용이죠. 매출액 바로 밑에 들어가는 비용. 그래서 매출 원가를 빼가지고 매출 총이익을 우리가 산출하잖아요. 그러니까 비용을 누락시켰기 때문에 당기순이익이 이 누락시킨 것만큼 더 커졌겠죠. 과대하게 나왔겠죠. 그래서 재고자산의 평가 손실은 뭐다? 매출 원가이다. 매출 원가. 그것을 미계상하면 그만큼 미계상 누락시킨 것만큼 당기순이익은 과대하게 계상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답이 3번이에요. 영향을 미치는 건 3번.
4번을 보면은 재손실을 판매관리비로 계상했다. 1번하고 반대입니다. 1번은 접대비를 기부금으로 한 것은 판매관리비를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한 건데 4번은 재손실을 판매관리비로 계상했다. 이 말은 재손실은 영업의 비용이거든요. 아니 그렇죠. 영업의 비용인데 판매비와 관리비에 무슨 개정 과목으로 했을까요? 네, 판매비와 관리비에 있는 어떤 개정 과목으로 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어쨌든 비용입니다. 그래서 당기순이익은 같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죠. 네. 그 다음 페이지에 3번이 있는데 유형자산 재평가에 대한 설명으로요. 옳지 않은 것이 뭐냐 이렇게 물었는데요. 우리가 이제 유형자산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 TAT 2급 추가 이론 이때 이건 설명을 했던 내용입니다. 유형자산의 우리가 FAT 1급까지는 유형자산의 재평가는 FAT 1급에서는 출제하지 않아요. 왜? 우리가 유형자산은 전부 다 원가 모형으로만 회계 처리하는 걸로 가정을 해서 시험 문제를 출제하거든요. FAT 1급까지는. 그러나 세무 2급, 즉 TAT 2급, TAT 1급부터는 유형자산을 원가 모형으로 하느냐 재평가 모형으로 하느냐 하는 것은 그 법인의 회계 정책적인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재평가 모형도 출제를 한다 이거예요. 네. 그러면 여러분 유형자산의 재평가라는 게 뭐냐면은 유형자산의 항목별로 즉 건물, 토지 이러한 항목별로 재평가를 해서 가격이 오르고 내린 거를 어떻게 해요? 회사의 재무제표에 반영시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재평가 모형이라고 하는 겁니다. 원가 모형은 안 바꾸는 거예요. 그냥 취득 원가로 쭉 가는 거예요. 감가상각만 해가면서. 그런데 재평가 모형은 가격의 변동에 따라서 가격이 올랐으면 오른 대로 평가, 낮았으면 내려간 대로 평가를 해주는데,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오른 것은 기타 포괄 손익 누계, 재평가 잉여금이라는 개념으로 처리합니다. 재평가 잉여금, 가격이 오른 거는. 하락한 것은 재평가 손실, 그거는 영업의 비용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예. 그래서 기타 포괄 손익 누계에서 여러분에게 개정 과목 2개만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이제 보통 설명을 해드리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재평가 잉여금, 여기서 나오는 재평가와 관련된 유형자산 재평가와 관련된 재평가 잉여금이 기타 포괄 손익 누계, 즉 자본 개정이고, 또 하나는 아까 몇 번 문제에서 앞에 문제에서 매도가능증권 평가 손익이 있죠. 그거 기타 포괄 손익 누계 얘기예요. 그거 자본입니다. 그 두 가지 기억하시라고 제가 그랬습니다. 자, 옳지 않은 거 찾아볼게요. 1번 재평가의 빈도는 재평가되는 유형자산의 공정가치 변동에 따라 달라진다. 그렇습니다. 변동이 많을 때 재평가하는 거예요. 변동이 있을 때. 이건 결산 수정 분계는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공정가치의 변동이 유의미하게 의미 있게 변동이 있다. 그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횟수도 달라질 수 있죠. 다음에 2번 재평가 모형을 적용 시 공정가치가 증가된 경우 및 감소된 경우를 모두 장부에 반영해야 한다. 그렇습니다. 예. 증가된 경우도 회계 처리해야 되고 감소된 경우에도 회계 처리해야 되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감소된 거는 재평가 손실 비용 처리하고, 증가한 것은 재평가 잉여금 해가지고 자본.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그게 간단하게 그렇게 설명을 제가 했지만 올랐다 내려갔다 했을 때는요, 재평가 잉여금 잡았다가 그 다음에 한 2년 있다가 가격이 훅 떨어져가지고 재평가 잉여금으로 가령 2억을 잡아놨다고 볼까요? 근데 떨어진 건 3억을 떨어졌어요. 3억이. 그때 재평가 손실을 3억 잡으면 되나요? 예. 그때 설명드렸죠? 2억 원은 재평가 잉여금에서 상계하고 재평가 손실은
잉여금을 초과해서 떨어진 1억만 손익에 반영되는 것이다. 그런 거 서로 상계 처리를 해야 돼요. 자, 어쨌든 2번은 맞았고 3번 공정가치는 합리적인 판단력과 거래 의사가 있는 독립된 당사자 간에 거래될 수 있는 교환 가격을 뜻한다. 여러분 이 공정가치, 교환가치, 시장가치 다 같은 의미예요. 공정가치가 바로 시장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그 시장가치고요. 그걸 우리가 교환가치라고도 하죠. 3번 설명 맞습니다. 공정가치로 재평가하는 건데 그게 바로 교환가치이고 시장가치입니다. 우리가 교환이라는 것은 독립된 당사자 간의 거래가 이루어질 때 발생한 그 가치가 교환가치. 그럼 4번이 틀렸겠네요. 유형자산 재평가로 발생하는 재평가 이익과 재평가 손실은 모두 기타 포괄손익으로 처리한다. 아니죠. 이익만 기타 포괄손익 재평가 잉여금으로 처리하는 거고 손실은 비용 처리하는 겁니다. 재평가 손실. 그래서 4번이 여기서는 틀린 거예요. 답이 되는 거고요. 다음 문제. 주식 배당으로 인한 영향으로 옳지 않은 것. 이와 똑같은 문제 역시 제가 오늘 오후반 66회 문제인가 저하고 우리 오후반이 같이 66회인가를 같이 풀었는데 이 문제 이론에 나왔습니다. 보기까지 똑같아요. 자, 여러분 배당에는 주식 배당과 현금 배당이 있죠. 현금 배당은 회사의 자산이 밖으로 유출되는 겁니다. 법인의 자산이 주주에게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주식 배당은요. 주식 배당은 회사의 영업을 통한 이익 잉여금을 주주에게 주식으로 주는 겁니다. 돈이 안 나가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익 잉여금은 감소하고 자본금은 증가하죠. 주식을 발행하면 자본금이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익 잉여금 10억 원을 배당하기로 했다. 그러면 이익 잉여금 10억 원은 자본에서 감소하고 자본금 10억 원은 그대로 증가하게 됩니다. 그게 자본 총액은 똑같아요. 그게 이 주식 배당의 주식 배당과 관련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자본의 변동에 대해서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 그 판단을 해야 돼요. 이익 잉여금은 감소하고 자본금은 증가합니다. 동일한 금액이. 그래서 자본 총액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자, 1번 보겠습니다. 미교부 주식배당금이라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 주식배당을 결의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익잉여금을 차변에 감소시키고 대변에 미교부 주식배당금 이렇게 회계 처리합니다. 그래서 미교부 주식배당금은 계정이 뭐냐면은 자본조정이에요. 법인의 자본 계정에는 자본조정으로 분류되는 게 있죠. 바로 자본조정입니다. 아직 주식이 발행되기 전 단계예요. 주식을 발행하기 전 단계 미교부 주식배당금. 이제 발행하면은 저 미교부 주식배당금이 자본금이 되는 거예요. 발행하면. 자, 이거 부채가 아닙니다. 지금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자본조정이에요. 미교부 주식배당금도 자본이고 자본금도 자본이고 자본입니다. 부채가 아닙니다. 자, 부채가 나오는 경우가 있죠. 배당에서. 현금 배당. 자, 여러분 현금 배당을 결의하면요. 차변의 이익잉여금 감소합니다. 2월 이익잉여금 감소하고 대변이 바로 미지급 배당금이에요. 미지급 배당금이 부채인 겁니다. 그거는 우리가 주주에게 앞으로 지급해야 될 의무가 발생했기 때문에 미지급 배당금 부채로 처리하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우리가 자산이 유출될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나 주주에게 주식을 교부하는 것은 그건 자산의 유출이 아닙니다. 회사의 자본금의 증가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미교부 주식배당금은 자산이 빠져나가는 게 아니고 임시 자본금, 자본금으로 가기 전 단계. 그래서 미교부 주식배당금 이렇게 처리했다가
배당을 하고 나면 이 미교부 주식 배당금을 감소시키고 차변에 쓰고 대변에는 이제 자본금이 된다 이거죠. 제가 아마 여러분들 그 이론 강의 때 예제를 여러분에게 인쇄를 해드렸던가 하면서 현금 배당, 주식 배당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시간이 있었어요. 그 시간이 설명드린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옳지 않은 게 바로 1번이에요. 부채가 아닙니다. 자본 조정이다 이거. 자, 2번 순자산의 유출 없이 배당 효과를 얻는 거죠. 3번 자본금은 증가하지만 이익잉여금은 감소합니다. 4번 자본 총액은 변동이 없으나 주식 수가 증가합니다. 주식 수만 증가해요. 금액은 안 증가해요. 금액도 증가하죠. 그러니까 자본금이 증가하죠. 자본금이. 근데 여기서는 자본 총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본금 증가한 것만큼 2월 이익잉여금에서 감소했기 때문에 자본 총액에는 변동이 없다. 그러나 자본금만 보면은 자본금은 증가했어요. 4번 맞죠? 옳지 않은 게 1번이다. 다음 5번을 보시면 재무상태표상 자산의 일부 내역입니다.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계상하는 금액은 각각 얼마입니까? 네. 자, 유동자산 한번 체크해 볼게요.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매출채권, 단기투자자산, 선급금, 상품까지. 거기까지가 유동자산이죠. 우리가 유동자산 하면은 뭐예요? 당좌자산과 재고자산이 유동자산입니다. 여기 지금 5가지가 상품은 재고자산, 나머지는 다 당좌자산입니다. 여러분 유동자산 하면은 당좌자산과 재고자산의 합계가 유동자산이에요. 자, 비유동자산에는 뭐가 있습니까?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기타, 비유동자산 이렇게 4가지가 있죠. 그래서 원장님 개발비는 저기서 어디로 들어가요? 개발비, 무형자산. 자, 여기 지금 개발비라고 있죠? 그 무형자산 개정 과목이죠. 개발비. 차량 운반구, 유형자산, 장기 대여금, 기타 비유동자산. 이건 기타 비유동자산. 차량 운반구는 유형자산. 개발비는 무형자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비유동자산을 더하면 이제 요 3가지 83만 원에다 15만 원, 88만 원, 98만 원. 답은 3번이죠. 비유동자산이 98만 원인 게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럼 나머지 위에 5개 더한 게 122만 원이라는 얘기죠. 5번은 개정과목 분류, 자산의 개정과목 분류에 관한 문제예요. 꼭 맞춰야 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다음에 6번을 보시면은 다음 자료에 의해서 주식회사 한공이 주식회사 회계를 인수시 발생한 영업권의 회계 처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여러분 영업권도 무형자산이죠. 근데 영업권은 바로 인수할 때만 영업권을 자산으로 무형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영업권이라는 건 뭐냐? 회사를 인수할 때 그 회사의 순자산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급한 금액이 있죠. 인수하기 위해서 우리 회사가 인수당한 회사에게 지급한 금액과 순자산을 비교해야 돼요. 순자산이라는 건 뭘까요? 바로 자본이죠. 자본. 그 회사의 자본. 그래서 그 차액이 바로 영업권입니다. 그 차액이 그 인수당한 회사, 우리가 인수하는 회사의 자본보다 우리가 지급한 돈이 더 많아요. 얼마가?
그 많으면 그것이 영업권이에요. 자, 그래서 자, 내용을 보면은 김 대표가 주식회사 회계의 현재 재무 상태가 어떤가요? 하니까 이제 이 부장이 자산은 500, 부채가 300이고 자본이 200입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자산 부채 다 인수하면 200만 주면 되잖아요. 그 주식회사 회계라는 회사한테는 그 회사에 자기 자본이 200이니까 200 주면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죠. 예, 그런데 아마 200에 안 판다고 한 거죠. 그러니까 김 대표가 250을 지급하고 인수하기로 합시다. 이렇게 정했어요. 그러면 50만 원이 영업권인 거예요. 자, 그러면 1번 보겠습니다. 영업권은 정액법으로 상각한다. 반드시 그런 건 아닌데 보기가 이렇게 나오긴 나왔더라고요. 자, 여러분, 무형자산은요, 그 적당한 상각 방법, 유형자산과 똑같이 정액법도 있고 정률법도 있고 연수합계법도 있고 생산량 비례법도 있어요. 적절한 걸 적용하면 됩니다. 그러나 적절한 상각 방법이 없을 때는 정액법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1번 뭐 그런 점에서 완전히 틀린 건 아니에요. 다음에 2번 발생한 영업권의 금액은 50만 원이다. 맞죠? 50만 원이었습니다. 자본이 200인데 250에 샀으니까. 3번 영업권의 내용 연수는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여러분 영업권이 뭐냐면 무형자산이죠. 무형자산의 상각은 주로 정액법을 많이 하는데 내용 연수는요. 법률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 20년. 5년이다 해서 그게 틀린 거예요.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 무형자산의 상각은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 이거 기억을 하십시오. 그래서 예. 그 상법에서는 또 다르던데 만약에 뭐 문제에서 요거는 기업회계 기준에서 그렇게 하는 거고요. 지금 상법이라든가 어떤 다른 법률에서 정한 기준이 있으면 그걸 따르는 거예요. 예. 그러나 다른 법률에서 정한 기준이 없을 때는 기업회계 기준에서는 무형자산의 상각은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정하고 있는 겁니다. 법률에서 정한 것이 있으면 그걸 따르면 돼요. 무형자산의 종류별로. 아시겠죠? 그래서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이건 근거 없는 얘기예요. 4번 인수시 발생한 영업권은 외부에서 창출된 영업권이므로 무형자산으로 처리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수한다는 것은요. 바로 합병 때니까 외부에서 창출된 거예요. 그러니까 무형자산으로 인식이 됩니다. 여러분 영업권은 내부 창출을 인정하지 않죠. 우리 회사가 스스로 우리 회사 영업권 이번에 10억을 설정하자. 인정되지 않습니다. 바로 외부 창출, 즉 인수 때, 합병 때만 인정이 된다. 자,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이거 틀렸어요.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음 7번. 다음 자료에 의해서 주식회사 한공의 재고자산 중에 자연재해로 인해 유실된 금액은 얼마인가? 이거 똑같은 문제가 또 나왔었어요. 유실된 금액 계산해라. 이거 생각보다 간단한 건데요. 유실된 금액이라는 건 우리 회사의 장부상 재고 금액하고 실제 가서 창고에 가서 조사한 금액의 차이가 유실된 거예요. 자, 우선 여기 창고의 실사 결과는 60만 원이라고 나왔습니다. 이건 하나는 나왔죠? 그러면 첫째, 장부상 재고 금액을 우리가 구해야 되는데, 자, 여러분 이 T 계정, 이게 이제 상품이 됐든 제품이 됐든 이 재고 자산에 4가지 구성 요소가 있어요. 차변 요소가 2가지인데 하나는 기초 재고액과 당기 매입액이 차변 요소입니다. 대변 요소는 매출 원가와 기말 재고액이 대변 요소입니다. 그래서 항상 차변과 대변은 일치해야 되기 때문에
이 네 가지를 차변 요소 두 개를 더한 것과 대변 요소 두 개를 더한 것이 항상 같아야 돼요. 네, 그럼 한번 여기다 대입을 시켜볼게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알려고 하는 것은 이 장부상 기말 재고액 이 금액을 알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과 지금 여기 60만 원 실제 조사한 것을 비교해 할 거거든요. 자, 그러면 기초가 얼마냐면요. 예, 기초가 얼마로 되어 있죠? 예, 30만 원. 단기 매입 120만 원. 그럼 합계가 차변이 150입니다. 자, 대변을 구할 겁니다. 원가를 알려준 거나 다름없어요. 요 데이터가. 단기의 상품 매출액은 100만 원인데 매출 총 이익률이 20%다. 여러분, 매출액은 이익과 원가로 구성된 겁니다. 그렇죠? 매출액 안에는. 거기에는 원가와 이익이 붙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이익률이 20%라면 원가율은 80%죠. 그럼 100만 원에서 80%니까 80만 원이 원가예요. 바로 매출 원가 여기 80만 원. 그러면 기말이 얼마가 되어야 150이 되겠느냐 이거 150. 예, 70만 원이 되어야 150이 되죠. 그러면 이제 데이터가 나왔어요. 장부상 재고, 기말 재고 자산은 재고 자산은 70만 원입니다. 그런데 실제 조사이니까 60만 원이에요. 그럼 10만 원이 유실된 금액이다. 이렇게 계산합니다. 그래서 답이 1번이었습니다. 다음 8번은요. 재무제표의 질적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랬죠. 여러분 그 질적 특성 암기사항 알고 계시나요? 네, 우리 이제 AT 자격 시험 보시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반드시 알아야 되는데요. 예. 회계 정보의 중요한 질적 특성 시험에 아주 잘 나옵니다. 첫째, 목적 적합성에 해당되는 하위 질적 특성이 있는데 우리가 외울 때 예피적이라고 외우세요.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거든요. 예, 예피적. 예피적이 뭐냐? 예측가치. P는 피드백이라고 그러죠. 피드백 가치. 적은 적시성이라고 그러죠. 적시성. 그래서 여러분 예피적을 외우면서 이거는 목적 적합성 품질 특성에 해당된다. 예. 다음에 신뢰성이 중요하죠. 신뢰성. 예. 신뢰성은 표검중이라고 제가 외우라고 그러죠. 표검중이라고 외우십시다. 표검중. 그래서 표가 표현의 충실성. 표현의 충실성. 검은 검증, 가능성, 검증, 가능성. 중은 중립성, 이거예요. 우리가 신뢰가 되는 회계 정보를 생산하려면은 충실한 표현을 해야 되고, 검증이 가능한 증빙들이 다 있어야 되고, 중립적으로 해야지 경영자를 위한 회계 처리를 한다든가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신뢰를 얻을 수 있는 회계 정보인 거고, 이 목적 적합성은 신뢰성하고는 서로 조금 상반되는 것들이 있어요. 적시성 이런 것은 뭐냐면 정확하지 않더라도 빨리 적시에 보고서가 나와야 된다 하는 거죠. 네. 우리가 이제 뭐 지금이 이제 12월이 얼마 안 남았네요. 12월. 원래 결산은 12월 끝나고 1월 나중에 최종적으로 이제 법인 같은 경우는 법인세 세무조정까지 끝나야 사실상 이제 완전히 그 결산이 끝나는 거죠. 그러나 벌써 12월 말쯤 되면은 1월 초 첫째 주쯤 되면은 예측해 가지고요. 어느 기업에 뭐가 얼마 영업이익이 어떻게 됐다 이런 것들이 발표되거든요. 결산이 다 끝난 게 아닙니다. 12월 첫째 주에.
그것이 뭐 그러나 왜 그런 정보를 미리 내주느냐? 목적 적합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예, 목적 적합성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 회사의 회계 정보를 애타게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투자자 이런 사람들. 이 회사에 투자를 계속 하고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아니면 다른 판단을 해야 되는지 이런 피드백을 줘야 되기 때문에 적시성 있는 재무제표를 발표를 해주어야 그게 피드백이 가능하고 그 가치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예측치를 가지고 보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목적 적합성에 있는 이 내용들을 보면은요. 신뢰성하고 상반되는 게 많아요. 그래서 두 가지는 서로 충돌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충돌하는 부분이 있어요. 두 가지가. 그래서 목적 적합성 100점, 신뢰성 100점은 불가능하다는 거죠. 네. 목적 적합성을 100점을 맞다 보면은 신뢰성에서 한 7, 80점밖에 못 맞는 거예요. 반대로 신뢰성을 중시하는 회계 처리를 하다 보면 목적 적합성에 관한 정보는 때를 놓치는 거예요. 때를 놓쳐가지고 피드백을 제대로 못하게 한다든가, 시기를 놓치는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우리가 회계 정보에서 굉장히 중요한 질적 특성이긴 하지만 서로 충돌한다는 거, 요거를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정도를 알면 이 문제를 맞추는 거죠. 자, 1번. 목적 적합성 있는 회계 정보는 예측 가치 또는 피드백 가치를 가져야 한다. 예피, 적이 목적 적합성이죠. 그 다음에 2번. 적시에 제공되지 않는 정보는 목적 적합성을 상실한다. 아까 적시성이 목적 적합성에 해당되는 거예요. 맞는 거고. 3번. 회계 정보가 신뢰성을 갖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검증 가능해야 한다. 아까 검증 가능성이 신뢰성에 해당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설명을 회계 정보가 신뢰성을 갖기 위해서는 적시에 제공돼야 된다. 만약에 이렇게 설명했다면 그건 틀린 거예요. 왜냐하면 적시성은 목적 적합성에 해당되는 거니까. 그러나 1, 2, 3번은 다 적절한 설명입니다. 그죠? 4번. 회계 정보의 질적 특성은 서로 상충될 수 없다 그랬죠? 충돌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상충될 수 없다. 상충될 수 있다. 있습니다. 목적 적합성과 신뢰성은 서로 충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게 4번. 이와 똑같은 문제 자주 나오니까요. 꼭 알아두십시오. 다음 9번은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용역의 공급이 아닌 거 1번이에요. 왜 1번이냐? 여러분 의료보건 용역이 뭐예요? 병원에 가서 우리가 진료받고 그 진료비 내는 겁니다. 여러분 진료비 낼 때 5,000원에 부가세 500원 이런 거 붙는 거 봤습니까? 면세죠, 면세. 병원 진료비 다 면세입니다. 진료비 합계 8,000원 하면 그냥 8,000원만 냅니다. 그 밑에 VAT 따로 안 붙죠. 그래서 과세 대상 공급이 아닌 거 1번이죠. 면세 용역이죠. 의료보건 용역, 그 다음에 교육 용역. 이런 거 면세 용역에 해당이 됩니다. 자, 2번 특수관계인에게 사업용 부동산을 무상으로 임대하는 거 이건 과세예요. 원래 여러분 용역의 공급이 무상 공급은 과세가 아닙니다. 원래는. 그런데 무상 공급 중에서 딱 한 가지 사업용 부동산을 특수관계인에게 무상으로 임대하는 것은 과세를 하고 있어요. 기억하시고 산업재산권 무형자산이죠. 대여한다. 그러면 용역의 공급으로 과세하고요. 산업재산권을 매각했어요. 그러면 재화의 공급으로 과세합니다. 무형자산을 대여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이고요. 무형자산을 매각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이라고 분류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쨌든 대여하는 거 이거 과세고, 그 다음에 건설업자가 건설자재를 부담해가지고 건설 용역을 제공했다 이거예요. 건설 용역 과세예요. 우리 집 살 때 부가가치세 다 거래 가격에 들어갑니다.
공급이 아니 과세가 아니건 의료 보건 용역 이건 면세이기 때문이고요. 네. 좀 별개로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네. 그 병원 갔을 때 급여 항목, 비급여 항목 막 하잖아요. 네, 그게 네. 뭐예요? 급여 항목은 건강보험료에서 보험공단에서 지급하는 거, 비급여는 개인 부담인 거죠. 맞죠? 저는 몰라서. 모르셨어요? 네. 네. 그게 뭐가 어떻게 돼요? 나중에 저 뭐 정산할 때 보겠나요? 비급여가 많으면 우리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많은 거잖아요. 의료비 부담이. 왜냐하면 건강보험공단에서 전혀 지원을 안 해주니까 그 진료비가 100만 원이면 내가 100만 원을 다 내는 건데 급여라는 것은 내가 부담하는 건 일부만 하고 상당히 많은 부분을 보험회사에서 보험회사가 아니라 이제 공단이죠. 건강보험공단에서 내주는 거니까. 네. 예. 다음은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에 대하여 잘못 설명한 사람은 누구냐? 혜인이에요. 혜인이. 자, 혜인이가 뭐라고 그러냐면 매출 환입과 매출 할인은 과세 표준에서 제외되지 않지만 애누리는 과세 표준에서 제외된다. 자, 과세 표준이 바로 매출액인 건데 매출 환입도 반품 받은 거잖아요. 빼줘야죠. 반품 받아놓고 그 부가세 과세가 되나요? 반품 받은 거를? 아니죠. 매출 할인도 빼줘야 되고 애누리도 다 빼줘야 됩니다. 그래서 매출 환입, 매출 할인, 매출 애누리 모두 과세 표준에서 제외되는 거예요. 혜인이가 틀렸고 나머지는 다 맞았어요. 자, 두 번째 사람은 공급 대가의 지급이 지연되어 받는 연체이자는 과세 표준 아니에요. 과세 표준 아닙니다. 연체이자. 그러나 할부이자는 과세 표준이에요. 장기 할부 판매의 경우에 이자 상당액, 이거 할부이자죠. 그러니까 그건 과세 표준이에요. 할부이자라고 해서 빼고 그건 세금을 안 내는 게 아니죠. 세금도 그것까지 포함해서 부가세가 결정된다 이 말이에요. 다음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은 과세 표준에서 공제하지 않아야 한다. 그렇습니다. 자, 우리 회사가 제품을 A라는 거래처에 이번 과세 기간에 5천만 원어치를 팔았어요. 그래서 거래처에다 고맙다고 장려금 500만 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그러면 부가세를 신고할 때 우리 500만 원 거래처에 지원했으니까 4,500만 원만 공급가액으로 신고하자. 이거 가능한가요? 안 되죠. 장려금 공제 못합니다. 그래서 진화도 맞은 거죠. 혜인이가 틀렸고요. 다음 11번 부가가치세 신고와 납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직전 과세기간에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 원 이상인 법인사업자는 애정신고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애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신고 납부해야 된다. 법인사업자는 신고 납부하라 이 말이에요. 맞는 거죠. 2번 개인사업자의 경우 관할 세무서장이 각 애정신고기간마다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결정하여 징수한다. 그렇습니다. 애정신고 때는 개인사업자는 그냥 징수해요. 개인사업자가 신고하지 않아도 되도록. 다음 3번 개인사업자는 휴업이나 사업 부진 등으로 인하여 각 애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4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애정신고 납부할 수 있다. 자, 우리가 개인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의 2분의 1이 애정신고 때 징수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영업부진으로 인해가지고 여기 4분의 1은 아니에요. 3분의 1에 미달이 돼요. 3분의 1. 직전 과세기간에 3억 원어치를 우리가 매출을 했었는데 이번 과세기간에는 9천만 원밖에 매출을 못했어요. 그러면 3분의 1 미만이죠. 근데 세금은 어떻게 나올까요? 세금은
3억 원의 절반 1억 5천 원에 대한 세금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9천만 원밖에 매출을 못 했거든요. 3분의 1에 미달했죠. 그러면 고지온대로 납부하는 걸 하지 않고 우리가 신고해가지고 9천만 원에 대한 부가세만 납부를 하면 된다. 4분의 1이 아니라 3분의 1입니다. 그래서 3번이 틀렸어요. 4번 폐업의 경우에 폐업일이 속하는 달에 다음 달 25일 이내에 신고 납부해야 한다. 맞죠? 그래서 11번은 요 4분의 1이 아니고 3분의 1이어야 돼요. 3번이 답이고요. 다음 12번 소득세 문제입니다. 다음 중 무조건 종합과세가 되는 금융소득. 직장공제의 초과 반환금은 무조건 분리과세입니다. 종합과세가 아니라 무조건 분리과세. 비실명 이자 무조건 분리과세입니다. 이것도. 출자 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 이게 바로 무조건 종합과세. 무조건 종합과세. 바로 3번이에요. 4번 비영업대금의 이익 이거는 조건부예요. 조건부 종합과세이기 때문에 무조건 종합과세와 조건부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을 더해서 2천만 원 이상이면 종합과세하고 그렇지 않으면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조건부 2천만 원 이상이면 종합과세하고 그렇지 않으면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는 게 조건부죠. 자,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우리가 금융소득의 과세 방법이라는 표가 있어요. 거기에서 여러분 그 표 중요하다고 제가 여러분에게 체크해드린 표가 있었습니다. 금융소득의 과세 방법 표 하나. 무조건 분리과세, 무조건 종합과세, 조건부 종합과세 이렇게 만들어진 표가 있어요. 거기에 관한 문제였고요. 다음 13번. 다음 자료는 주식회사 한공에서 근무하는 거주자 김한공 씨 2025년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대가이다. 이를 토대로 25년 총 급여액은 얼마인가 이랬습니다. 자, 어제 이제 질문이 있어가지고 좀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총 급여는 과세 급여를 다 더하면 그게 총 급여예요. 네. 자, 월 급여 과세, 상여금 과세, 자녀 학자금 과세. 여비는 이제 봐야 돼요. 이 여비가 원래 여비는 당연히 과세죠. 여비가 과세 아니 여비는 과세가 아니죠. 그런데 내용을 좀 봐야 됩니다. 어떻게 주었는지. 회사 지급 규정에 의해서 실비 변상적으로 주었어요. 이건 비과세죠. 우리가 그냥 월정액으로 여비를 무조건 주는 거 월급에다가 그건 과세예요. 그러나 지금 여기 회사의 지급 규정에 따라서 실비 변상적으로 주는 거다. 그러면 여비가 뭐예요? 출장 갔을 때 주는 거잖아요. 그냥 그거는 이제 회사 일 보느라고 쓰는 건데 그것을 과세할 수 없죠. 이건 개인의 소득이 아니죠. 그래서 이거는 비과세고. 식대 현물 식사를 제공받았네요. 그러니까 중식을 제공받으면서 월 10만 원의 식대 보조금을 받은 거예요. 과세되겠습니다. 현물 식사를 제공 안 받았다면 비과세죠. 월 20만 원까지. 자, 그래서 여기 가운데 있는 여비만 빼고 다 더한 거예요. 이것만 제외하고 다 더하면 답이 됩니다. 3번이죠. 다 더해보면 4,520만 원 나올 겁니다. 920만 원에 4,520만 원. 다음에 14번 소득세법상 납세 의무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1번 소득세법상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합니다. 이게 거주자예요. 2번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 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를 말한다. 그걸 거소라고 합니다. 3번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과세기간 동안 183일 이상인 경우에는 거주자로 본다. 1번과 똑같은 설명이에요. 4번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한 날부터 출국한 날까지로 한다. 입국한
다음 날부터. 183일을 우리가 셀 때 입국한 날은 빼고 그 다음 날부터 하루 문제 이제 하루 거주한 거예요. 입국한 날은 거주가 아직 안 된 거고 입국한 날 다음 날부터 하루 이틀 이렇게 센다 이거죠. 네, 그래서 4번이 옳지 않은 겁니다. 다음에 15번은 소득세법상 기타 소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랬습니다. 이것도 기출문제에 있는 걸 그대로 가져온 문제입니다. 자, 1번 복권 당첨 소득 중 3억 원 초과분은 20% 세율로 원천 징수한다. 틀렸습니다. 자, 우리가 복권이 20% 원천 징수하는 복권은요 3억 원 이하예요. 3억 원까지 20% 세금을 내죠. 그런데 3억 원 초과한 것부터는 30%입니다. 요거 20%가 아니라 30%. 그래서 옳은 거 찾으라고 그랬네. 네. 1번은 그럼 틀렸고 2번 연금 계좌에서 연금 외로 수령한 기타 소득은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 아니고 무조건 분리과세입니다. 연금 계좌에서 연금 외에 수령한 것은 우리가 기타 소득으로 과세를 하긴 해요. 그런데 종합과세를 안 하고 무조건 분리과세 해줘요. 원천 징수로서 그냥 끝낸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음에 3번은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된 기타 소득의 수입 시기는 그 법인의 해당 사업년도 결산 확정일이다. 그렇습니다. 법인세법에 의해서 처분된 기타 소득은 그 법인세 세무조정이 끝나는 날이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결산 확정일이다. 이게 맞았네요. 옳은 것은 3번이 되겠네요. 4번 뇌물,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따라 받은 금품의 기타 소득의 합계액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를 선택한다 그랬는데 이 뇌물, 알선수재, 배임수재는 무조건 금액의 고하를 막론하고 무조건 종합과세입니다. 분리과세 없습니다. 무조건 과세, 종합과세. 뇌물, 알선수재, 배임수재, 기타 소득에 해당되는 건데요. 이거는 분리과세가 전혀 없습니다. 무조건 종합과세. 그래서 4번도 틀린 겁니다. 옳은 것은 3번이 옳았어요. 다음 16번. 네, 이것도 기출문제에서 그대로 가져온 건데요. 다음 자료를 토대로 거주자 김한공 씨 25년도 귀속 종합소득 금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단 모든 소득은 국내에서 발생한 것으로 세법에서 규정된 원천징수는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며 필요경비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자, 전부 이게 지금 종류가 다릅니다. 먼저 예금 이자는 금융소득. 그 다음에 양도소득. 납번은 양도소득. 그 다음에 다번은 기타소득이네요. 자, 그런데 여러분 소득세법에서 양도소득은 종합과세가 아니죠. 분류과세예요. 양도하고 퇴직소득, 퇴양이라고 그러죠. 퇴양은 종합소득이 아닙니다. 분류과세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양도소득 나오면 무조건 이건 빼야 돼요. 종합소득 금액을 계산하라고 그랬으니까. 자, 그러면 금융소득은 또 어떻습니까? 금융소득 중에서 연간 2천만 원 이하이면 어떻게 돼요? 분리과세 선택할 수 있죠. 요 300만 원이니까 요건 분리과세가 되겠네요. 분리과세는 원천징수로서 끝나기 때문에 종합과세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요 300만 원 분리과세 빠지죠. 그러면 기타소득 요 하나만 남죠. 유실물습득 보상금 600만 원. 네. 이 유실물습득 보상금 600만 원 요거 하나만 종합소득에 해당이 됩니다. 네. 그래서 답이 2번인 거예요. 네. 다음에 17번은요. 재무제표의 작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또 재무회계 문제입니다. 재무제표 작성 옳지 않은 거. 1번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은 손익계산서 항목이다. 예, 1번이 틀렸죠. 예.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 자본이죠. 이건 손익계산서 항목이 아니라 재무상태표 항목이죠. 재무상태표. 재무상태표에 자산부채 자본을 표시하는 거니까요. 예. 옳지 않은 게 1번이고 2번 자산은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한다. 맞고 3번 비용은 관련된 수익이 인식되는 기간에 인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것을 우리가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이라고 그러죠.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 비용은 수익이 인식되는 시점에 같이 인식을 해줘야 돼요. 다음에 4번 현금 흐름표는 영업활동, 투자활동 및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맞습니다. 옳지 않은 것이 1번이었고 다음 18번 다음 거래에서 매출 채권으로 계상되는 금액은 얼마인가? 이것도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자, 상품 1000개를 개당 5,000원에 판매했습니다. 그러면 매출액이 500만원이죠. 500만원의 매출액입니다. 그래서 판매 대금으로 현금 50만원과 어음 200만원, 나머지는 2개월 후에 받기로 했습니다. 자, 그러면 50만원은 현금으로 받았으니까 일단 매출채권 아니고 어음이 이게 매출채권이죠. 예, 이게 받으러음이잖아요. 받으러음. 매출채권이고. 그 다음에 2개월 후에 받기로 한 돈은 얼마예요? 250이죠. 이게 외상매출금이잖아요. 외상매출금이 바로 매출채권이죠. 예, 그래서 외상매출금 250과 받으러음 200만원. 이것이 매출채권이에요. 450만원. 답이 3번이 되더라. 다음에 19번을 보시면은요. 다음 자료에 의해 주식회사 한공의 25년 매출원가를 계산하면 얼마인가? 재고단가 결정 방법은 총평균법에 의합니다. 네. 평균 단가를 구해야 됩니다. 총평균법은 자, 매입 자료가 하나, 두 건밖에 없어요. 예. 두 개의 평균을 구해 보겠습니다. 자, 기초 재고액 8만원, 매입액 36만원, 더하면은 44만원입니다. 이것을 수량의 합계, 요 100개와 400개, 500개로 나누어 보세요. 그러면 평균 단가가 얼마 나왔었죠? 어제 계산하신 분들? 예, 880원 나왔을 겁니다. 이걸로 모든 걸 계산하는 게 평균법입니다. 예. 그래서 뭘 계산하라고 그랬죠? 매출 원가를 계산하라고 그랬죠. 자, 그러면 매출한 수량을 보니까 375개예요. 이것을 880원 적용하면 매출 원가입니다. 그래서 계산기로 375개 곱하기 880원 하면은 무슨 금액이 나와요. 근데 요것만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밑에 데이터가 하나 더 있는데 12월 31일 실제 기말상품 재고 수량은 120개다 하면서 3개는 수량 차이가 있는데 3개는 정상, 2개는 비정상이라고 했어요. 정상적인 감모는 이게 원가로 들어가야 돼요. 3개는. 그래서 3개 곱하기 880원. 이거는 매출 원가에 포함하는 거죠. 비정상 감모 2개는 영업의 비용이에요. 재고자산 감모 손실. 네, 요거는 비정상 감모 2개. 요거는 영업의 비용. 영업의 비용. 요 3개는 정상적인 거니까 매출 원가. 그래가지고 이거 곱하기 한 거하고 요거하고 더해주면 답이 나와요. 평균 단가 구한 다음에 만약에 그 재고자산 감모 손실이 없으면 그냥 1번 요걸로서 계산이 끝납니다만은 밑에 이제 감모 손실이 있었으니까 정상 감모만 매출 원가로 반영시켜 주면 됩니다. 그러면 답이 이게 나오죠. 그렇게 계산하면 1번 더하기 2 하면은 33만 2,640원 나올 거예요. 다음에 20번을 보면은요. 다음 자료에 의한 회계 처리 시 차변의 계정 과목과 금액으로 오른 것은 이랬습니다.
주식회사 한국은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회사 국제주식 1000주를 한 주당 6,000원에 취득하고 수수료 1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회사는 이 주식을 장기 보유 목적으로 취득했습니다. 장기 보유 목적이면 매도 가능 증권으로 분류하는 거예요. 단기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했을 때는 단기 매매 증권. 장기 보유 목적이면 매도 가능 증권입니다. 자, 매도 가능 증권의 취득 원가는 수수료를 포함해서 원가로 보는 거예요. 수수료 포함. 자, 얼마에 샀냐면 1000주를 한 주당 6,000원에 샀습니다. 그러면 600만 원인데 수수료가 10만 원 나갔어요. 그러면 원가를 610만 원으로 봐야 돼요. 취득 원가를. 차변에 매도 가능 증권 610만 원입니다. 2번은 말이 안 되죠. 2번은 액면 금액으로 계산하는데 액면 금액으로 계산하는 것은 자본금밖에 없어요. 예. 자본금, 발행한 회사, 주식을 발행한 회사가 자본금 처리할 때 액면 금액으로 회계 처리하는 것이지 투자한 회사가 액면 금액으로 회계 처리할 일이 없습니다. 투자한 회사는 내가 투자한 돈이 그게 자산으로 잡는 돈이에요. 투자를 얼마 했어요? 600만 원 했잖아요. 거기에 수수료도 투자한 거예요. 수수료도. 그런데 만약에 이것을 장기 보유 목적으로 안 하고 단기 보유 목적이다. 단기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했다라고 하면은 단기 매매 증권으로 분류되는 게 맞는데 그때는 3번이 답이 돼요. 3번이 답이 되는데 10만 원이 안 들어가죠. 단기 매매 증권 취득 시에만 수수료를 비용 처리합니다. 다른 자산은요, 취득할 때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전부 취득원가에 포함합니다. 유가증권만 그런 게 아니라 유형자산도 그렇고요. 재고자산도 그렇고요. 모든 자산 취득할 때 발생한 비용 원가에 다 포함해야 돼요. 취득원가에. 딱 포함 안 하는 게 바로 단기 매매 증권. 요것만 취득 시 수수료를 비용 처리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만약에 단기 보유 목적이다. 단기간의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한다. 그럴 때는 답이 3번이고 장기 보유 목적이다. 그러면 4번이 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좀 풀이를 해봤는데 좀 길게 풀이가 되었네요. 자,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는 다른 수업 하도록